간밤에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양호한 기업 실적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요. 일부에서는 전기차를 둘러싸고 너무 투기적인 매매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미국 시장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흐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시장.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죠. 지난주 후반에 조정을 좀 받고 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됐는데 그때 제기된 이슈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다시 떨어졌던 걸 회복하는, 그러니까 작년 4월 달 이후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하락했던 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것도 뭐 가령 이제 게임스탑 이슈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기 부양책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걸 이제 다시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별로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 주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기대도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장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네. 나쁜 것도 아닙니다만 실적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데 미국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기 들어갈 때를 빼면 실적 시즌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에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치를 좀 많이 하향시켜 놓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오거나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보면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 70%, 80%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실적 발표 시즌마다 주가가 좀 올라가는, 물론 뭐 경기 침체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실적이 기대치 못 미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실적 시즌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좀 전에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유리알 유인님께서 기아차, 아마 애플카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 그 전서부터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주식에 대한 버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 초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포드하고 GM을 넘었다라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7배 정도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전기차나 미래차에 관련해서 뭐 스타트업 기업이든지 뭐든지 굉장히 지금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2000년대 IT 버블하고 비슷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 자동차 버블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상무님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늘 버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버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버블이라고 사실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주식시장은 또 좋을 때는 늘 좀 과잉해서 가는 경향이 있고 나쁠 때는 또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테마가 문제가 될 건데, 최근에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친환경 에너지나 자동차, 그다음 마이크로 프로세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뉴스가 일단 모두 다 이쪽으로 집중되는 경향도 있죠. 그러면서 뭐 뉴스가 나오면 계속 주가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실적하고 생각해 보면 실적이 그렇게 뒷받침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의 대부라고 하시는 분이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하는 기계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면 그러니까 인기 투표하는 거죠. 인기 투표해서 그쪽으로 막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버블 같은 걸 만드는데,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이거는 무게 재는 기계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버냐 안 버냐를 갖고 주가가 장기적으로 결정되는데 단기적으로도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안 버느냐에 따라 주가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몰리면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걸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가서 버블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형 종목들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닷컴 버블만 하더라도 그런 현상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종목들의 문제였고 이게 주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높아지긴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큰 종목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작은 종목들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상승폭도 상당히 커지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글쎄 그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겠지만 그거를 통과해 왔던 제 입장에서 보면 2000년도 IT 버블 때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뭐 받아들였던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야 이게 자동차 나중에 어떻게 결말이 날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역시 이제 애플카가 그 자동차를 이렇게 쏘아 올리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도 많이 올라왔고 또 기아차도 많이 올라왔고 이러는데 이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자동차, 미래차에 대한 기대 이게 국내 자동차 그 업종 그다음에 회사들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와 같은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전기차가 대단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기차를 만들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테슬라 아래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카라고 해서 주가 올라갈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게 사실 애플카라기보다는 그거를 위탁 생산하는 것이죠. 위탁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하는 제조업체가 거기서 애플카를 만드는 애플의 주가 상승을 같이 향유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다들 이제 전기차를 만들고 모든 공장들이 우리가 가는 것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지금 전기차 공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기 투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실제로 전기차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게 이 주가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걸 따지게 될 건데 그때까지 열심히 기업들은 열심히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때 가서 보니까 이 회사가 잘 만들더라, 이 회사는 못 만들더라 이렇게 판가름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기 투표의 결과는 사실 몇 달 또는 몇 년에 걸쳐서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늘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이게 진짜로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인가 아닌가는 이게 최소한 몇 개월 또는 몇 달, 몇 년 후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과다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단기간에 조정을 급격하게 조정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잘 없이 이게 유지가 되는 특히나 그 2000년 IT 버블 이후로는 뭐 정책적으로나 투자자들이 모두 다 다시 버블로 가지 말자라고 굉장히 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게 너무한데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정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그 법을 만드냐. 그래서 또 법을 붕괴 일어나고 또 몇 년 동안 경기침 채우고 또 그렇게 하자고 안 된다라고 해서 제재를 상당히 좀 강하게 초기에 걸고 했었죠. 근데 한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버블이 사람들한테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뭐 버블 때문에 이게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이게 저성장으로 가고 아무런 성장의 동력이 없어서 세상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걸 걱정하는 거지. 뭐 어디서든 뭐 버블이 생기면 그게 더 낫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투기적인 매수세가 버블을 만들 때가 인류 역사상 혁신이 제일 많았던 그렇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의 로버트 슐러 교수 그분은 주식시장의 투기를 연구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도 이제 작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높은 거 늘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이야기 했었고 버블이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작년에는 좀 이야기를 작년부터 바이러스 확산 이후로부터 이야기를 좀 바꾸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 예, 이 예. 투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걸 꼭 나쁘게 볼 필요만은 없다. 그게 지금 연준 제가 알기로는 그 로버트 실러 교수는 연준에도 직접 조언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예. 석학들의 생각도 이 투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때려잡아야 되는 그런 뭐 가령 지금이 1929년 대공황을 막 지난 시점이라든가 또는 2000년 IT 버블 붕괴를 막 지났다 또는 2008년 저기 뭐 서프라임 모기지 버블 붕괴를 막 지났다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때려잡아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냅둬보자.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니 좀 냅둬보자 이런 식의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소화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고객예탁금이 1월 12일 날 74조였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 숫자가 이제 2월 3일 날 나오는데 2월 3일이 65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20일 사이에 9조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5천억 정도씩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또 고객예탁금에서 빠지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순매수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순매수했던 액수 이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형태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상당히 한 10조 정도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만 될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추가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한계가 왔다. 예.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좀 억제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증권사들도 이제 뭐 신용을 제공을 하는데 사실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자기 자본에 한계가 돼 있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다 이 한계에 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증권사가 신용을 뭐 고객한테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하락할 때 코스피가 하락할 때 개인의 매수세가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진 않고 그게 미국 시장의 사상 최고치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작년에 이야기하던 동학개미와 또 다른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오셨어요. 특히 새해 결심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흔히 포모족이라고도 하고 뭐 일부에서는 벼락거지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내가 더 이상 투자의 세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연초에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신 것 같고 그 증권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못 보던 고객들이 새롭게 진입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이 주식을 살 만큼은 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부터는 고객의 증권사에서 새로운 주식 매수 고객의 유입이라고 하는 게 좀 서서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연초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계좌의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매수 규모가 증가하면 고객의 탁금이 지금 줄어드는 새롭게 돈이 신용을 당길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개인의 매수 자금이 계속 크게 유입되거나 이러는 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탱글탱글탱글님인데요. 연극이면 언제까지 팔까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물론 뭐 각자의 매매 형태를 알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연기금이 매도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게 국내 주식 비중이라고 하는 걸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국내 주가가 해외 주가나 또는 채권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포트폴리오에서 설정해놨던 규모가 발행 16%인데 이게 17%가 되면 다시 16%로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계속 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사게 될 겁니다. 비중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그 연기금들이 위원회도 가고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까지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바꿀 수는 없고 그것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주가 올라가면 계속 팔게 될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는 게 그저께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작년 한 해 삼성전자만 가지고 20조의 이익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을 어느 정도는 좀 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미국의 그 금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똑같이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디셈버 21일이라는 분인데요.
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전고점에 지금 바짝 다가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는 1.5%까지도 10년물 기준으로 올라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4%까지 올라갔을 때 연준이 추가적인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미국의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백악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예. 이걸 뭐 연준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또는 근데 뭐 공화당 반대로 해가지고 이 2조 달러가 규모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 내부에서 지금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하원에서 통과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고 상원에서도 위원회에서 통과는 뭐 거의 확실한데 이게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뭐 그때 뭐 하루하루 좀 달라지는 시장의 기대가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조 달러 규모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장기금리 상승세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게 1.5%에서 꼭 막힌다라고 생각을 할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5에서 2%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제약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5에서 2.0 사이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상당 부분 아무튼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변수가 뭐냐면 유가입니다. 1년 사이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1년 사이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19 이전의 고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유가 상승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경기 회복 차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어떤 영향을 지금 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전통적으로 뭐 분석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서 유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러면 뭐 예. 구리나 철강석 왜 저러고 있느냐라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달러 약세가 갈 때 유가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달러 강세 가니까 또 막 치고 가요. 예. 이게 그래서 수요 쪽의 이슈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예. 공급 쪽의 이슈입니다. 공급 쪽. 네, 최근에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이 하나하나씩이 흔히 말하는 병목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공급자가 공급을 제한하든 아니면 갑자기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전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동차 반도체가 이게 공급이 도저히 못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처럼 전 산업이 골고루 성장하거나 또는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추거나 지금 그런 이슈가 아니고 여기저기서 공급자가 공급을 줄일 수 있으면 구리도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었고 근데 원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려고 한다. 예.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뭐 모든 게 공급 사이드에서 봐야 되는 거다. 이거는 뭐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요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물동량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PDI와 같은 해운 운임 지수 또는 항공 운송 지수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다우존스의 운송 지수 이런 걸 보는데 이게 작년 11월 달 이후로 별로 이렇게 물동량의 증가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확산이 굉장히 그때부터 빨랐고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이게 경기가 실제로 그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잘 안 보였고 유럽은 4분기 GDP가 또 마이너스로 나왔고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수요 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공급 사이드를 그러니까 그 오페크 회원 국가들이 작심을 하고 예. 좀 공급을 줄이고. 네,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오르는 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는 형태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페크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공급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고 이에 따른 영향 이런 정도로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셰일 오일 이것도 사실 한 번 뚫게 되면 몇 달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뚫어줘야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이제 사실상
금지시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셰일 혁명의 핵심은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땅에 이 드릴을 하도록 해준 거거든요. 근데 네. 이걸 굉장히 조금씩만 허용해주면서 미국 내에서도 원유 재고가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요인이 아니고 공급 요인이라고 공급 봐야 요인.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